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6년 국가직 9급 그 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사 이현준입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힘드셨을 건데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나서 이제 좀 홀가분하시면서 또 이제 지방직 또 준비하실 건데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저희 이제 지방직 강의가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리플레이시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힘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총평을 쭉 적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떠셨나요? 시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딱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상증세가 안 나오고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시험을 직접 봤습니다. 9급 시험을 보러 어디였지? 구일중학교. 저는 저희 구로 쪽에 있는 구일중학교 가서 직접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세법부터 풀었겠죠? 그래서 세법부터 푸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딱 한번 나왔습니다. 그 종부세 문제를 딱 보고 한숨이 나왔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차 학생분들이 세법을 다가갈 때쯤 한숨이 계속 한 번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종부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종부세 문제도 여러분들 조금만 하셨으면은 아무 내용을 모르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쭉 총평 써놓은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분석을 보면은 작년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네, 나온 건 똑같았습니다. 뭐 국기, 국징,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는 똑같고 상증세 안 나오고 이번에 종부세가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한 차이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난이도는요. 이번에 한 쉬운 문제는 7문제, 그 다음에 보통인 문제는 11문제, 어려운 문제 한 2문제 정도에서 5점 만점에 한 2.8점 정도 저는 난이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막 뭐 세법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 커트라인들 보면은 생각보다 낫지 않죠, 커트라인이. 그게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저희 전형적인 문제였죠. 네,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그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개념 혼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맞는 문장이죠? 저희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우리 매번 봤던 문장이죠. 연대납세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 이런 중요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는요. 각각 모두에게 다 송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서류를 거부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그냥 툭 놔두고 오면 되잖아요. 공시송달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도 이 문장 뭐 기출에서 계속 나오는 문장이죠.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그 다음에 가로 오면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본다. 뭐 이 문장 계속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근거는 저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대한 문제고요. 교부 송달 시 수령을 거부하면은 공시 송달이 아니라 유치 송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송달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저는 항상 출제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거를 출제자가 냈을까요? 서류의 송달 방법 중 교부 송달 거부 시 유치 송달과 공시 송달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너 유치 송달이 뭔지 알아?
공시송달이 뭔지 알아? 이런 개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았다. 유치송달 알았냐? 공시송달 알았냐? 이거를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는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부하던 그런 기출 문제로 나와서 좀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자, 법인세 문제고요. 이거는 숫자 배형하고 그 다음에 시점 오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저희가 그 기출에서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한다. 맞죠? 시용 판매. 요즘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쿠팡 뭐 등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뭘 사거나 이럴 때 언제까지 구매 확정 기간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구매 확정이 땅 돼버리면서 우리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한다. 맞습니다. 2번.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등록을 포함을 하고요. 이전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의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정답은 3번이었죠. 제가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셔라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라 함은 뭐냐라는 걸 나오고 있는 거죠.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 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지급 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의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틀려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너가 지금 장기 할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죠? 중소기업, 장기할부 조건 이런 거에서 회수할 거는 회수할 금액 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2회죠, 2회. 2회인데 3회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가 맞는데 우리 뭐라고 했죠? 인도일로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자의 의도는요, 장기 할부 조건의 정의를 정확히 네가 알고 있어? 몰라?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부가가치세법 문제고요. 얘는 지금 다양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니까 다른 것들이 다 틀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개념의 홍동, 반대 진술,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오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자와 면세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사업자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잖아요. 이 면세사업자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라가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는 거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아니죠. 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저기 뭐 여기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가세자나 간이가세자 둘 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 자, 2번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 면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면세 물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계속 봐둬야 돼요. 봐두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기 막판에 한번 보고 딱 들어가면은 이거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우표하고 정확하게 가로 보면은 수신료 우표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이런 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시험장 들어가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나? 그래서 복권은 막 사행성 이래가지고 막 과세가 되는 거 아니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요 일단 넘어가야 돼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틀렸죠. 네,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우리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외국 항행 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하나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해서 얘도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문장이죠. 뭐죠? 하나라도 국외가 껴있으면은 제가 싹 다 그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드릴까요? 뭐 국내에서 저희가 국외로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세율 적용돼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국외로 갔습니다. 이것도 영세율 적용돼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국내로 왔습니다. 얘도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적용이 안 돼.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건 영세율 적용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국외에서 국외로 하는 거는 영세율 적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얘 틀렸고 얘 틀렸고 얘 틀렸고 해서 얘가 맞다라고 유출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았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써놨습니다.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뭐 그냥 면세에 대한 개념, 너 면세인지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고, 얘 두 개 정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요, 영세율 적용 범위와 면세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그 다음에 공중전화. 이거는 다 면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권은 약간 사행성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복권 사면요, 절반은 다 그 좋은 데 쓰입니다. 네, 절반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인데, 세금 계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많죠. 그 중에서 뭘 묻고 있죠?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니네가 제대로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는요, 뭐 실무에서 봐도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은 막 가산세 붙고 막 난리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뭐죠? 이거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주소는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주소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너 지금 필요적 기재사항, 이민적 기재사항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이것도 뭐 우리 많이 봤던 문장이죠. 3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제하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맞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문장이죠. 4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는 문장인데요. 얘는 조금 약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문장입니다.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8천만 원 넘어야 되죠.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뭐예요? 수정신고를 한 겁니다.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의무발행이 아니었죠. 근데 내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서 8천만 원 이상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8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래요. 이건 수정신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언제부터? 수정신고와 등이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제자의 의도,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히 너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징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요건 다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이잖아요. 독촉.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니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부터 우리가 압류가 가능하죠. 납부기한 전 징수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납세자가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국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받았대요. 연장을 받았습니다. 연장을 받은 경우로서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냥 얘는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얘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면은 납부 기한 연장 후 분할 납부 미납은요, 납부를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압류 요건이 아니고 우리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죠. 우리 이거 납부기한 연장 해줬는데 납부 안 했어? 이거 취소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 요건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 너 정확히 알고 있어?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이것도 부가가치세법 문제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의 작성, 보관, 네, 볼게요. 1번,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사실 우리가 장부의 작성 보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장부 잘 작성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상한 거를 골라내면 되는데 1번 그냥 뭐 스무스하게 납부세액, 환급세액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사업장에 갖춰 둬야겠죠.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조사 나가는데 이런 거 없다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얘가 과세 대상인지 얘가 면세 대상인지 잘 구분을 해놔야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잘 신고해야 되죠.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약국입니다. 약국은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거 뭐죠? 이거 진단 뭐죠? 이거 받아가지고 약 만들어준 면세요. 근데 거기 이제 상품들 있죠.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사서 팔았다. 그건 과세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로 빠지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요. 면세로 빠지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안 내게 됩니다. 겸용사업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 잘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부가세 문제가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또 공통매입세, 안분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부에 기록을 해서요. 자, 3번. 이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세무사 처음 돼가지고, 처음은 아니구나. 이제 이직해가지고 세무법인을 옮겼거든요. 그때 제가 한 업무가 이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익금액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닙니다. 3년 너무 짧아요. 5년입니다. 5년. 이거 제가 이 업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다 종이로 뽑아가지고 5년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바로 파쇄를 시켜버려요. 혹시라도 뭐 조사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5년 전 거까지 막 파헤치면서 뭐 증여나 상속 이런 거는 부가지적 기간이 더 기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5년간, 법에서 5년간은 보존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년 지나면은 웬만하면 이월교습금 이런 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직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서류가 막 쌓여 있었어요.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거 그냥 파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장 가서 제가 이거 푸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4번.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 기록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우리가 본 적은 없는 문장인데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다 우리가 기출해서 본 적이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숫자 변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숫자를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으로 찍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다 스무스하게 읽힙니다. 네. 그냥 제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숫자 변형인지, 뭐 앞에 보면은 뭐 개념 혼동인지, 요건 누락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조금씩 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자, 5년이라는 거. 그래서 장부 보존 기간이 5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3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시험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도 있고 한데 읽어볼게요. 건물, 그 다음에 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거는 옛날 법이 이랬어요. 옛날 법이 그냥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었는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증여는 말일로부터 3개월, 상속은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예전 법문구입니다.
2번 볼게요.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읽어보면요. 우리가 소득세법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또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확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막 이런 문제 있죠. 근로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문제 있죠.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똑같은 문제예요. 얘도 2회 이상 양도를 했습니다. 2회 이상 양도를 해가지고 1년에 같이 양도를 하게 되면은 걔를 합산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누진세율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바뀝니다. 그래서 봤더니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신고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그 로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이 바뀌니까 다시 해야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잖아요. 세금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지. 똑같은 느낌입니다. 3번,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에 적혀져 있어요. 법에 이렇게 결손이 있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돼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문장은 우리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문장입니다. 4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경정한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 없습니다.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첫 기간 끝나기 전에 툭 나가서 우리가 때려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의도는 이제 이런 것들, 너 이런 거 틀린 거 알고 있어? 이런 것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세금 바뀌면은 다시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소득세법. 얘는 반대진수에 대한 오답입니다. 1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1번, 그거에 대한 문제죠. 1번,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금 중 연 240만 원 맞죠?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얘 과세가 됩니까? 안에 보면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인 사람, 임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나오고 여기 대기업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우리 이거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죠. 이게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비슷한 애들이 있죠. 그것들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맞죠? 대기업은 과세가 됩니다.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4번,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맞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거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 조금 짜증납니다.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보면서 우리가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9번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맞는 문장이죠? 2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그 다음에 가로 보면 국내 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맞죠? 비거주자는 어떻게 납세지 지금 잡고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고 맞는 문장입니다. 3번.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네, 지정사유가 소멸했으니까 취소해야지. 네, 맞는 문장이고요. 4번. 이거는 우리 기출에서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수업 때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사 가잖아요. 요즘에 뭐 떡 돌리고 이런 문화가 없긴 한데 이사 갈 때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떡 돌리죠. 거기 이웃분들한테 떡 돌리고 저 이사 왔으니까 잘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기 전 사람들한테 합니까? 뭐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하죠. 가서 잘 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죠? 변경 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거 변경 후, 변경 전 이거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 기출에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얘는 법인세법에 대한 문제고 이거 문제를 보면서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계산기를 안 가져가잖아요. 계산기를 안 가져가는데 이 접대비, 이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를 계산을 하라라고 내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 그럴 거면 그냥 계산기 들고 가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계산기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고요. 회계에서도 계산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안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문제를 내줬으면 어땠을까? 시험장관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막 계산 문제 이건 또 막 0.3%까지 떨어지니까 0.003 막 이거 해가지고 막 계산 좀 그래요. 일단은 뭐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 주한국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네,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25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가 나왔으니까 이때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뭐예요? 일반이니까 1200이죠. 1200까지 우리가 먹고 시작을 하죠. 한도.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발생한 수익금액, 이것까지 나왔어요. 특수관계인까지 나왔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우리 10%만 인정해 주죠. 그것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25기 사업연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총 금액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구성을 보니까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부는 4천만 원이고요. 잘했네요. 영수증 수치부는 1,000만 원이에요. 영수증을 수치했어? 접대비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1,000만 원. 이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00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다 송금 불산입되죠. 네,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우리 전부 다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이것까지 물었으면 이거는 이제 세무사 회계사 문제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보면요. 자, 일단은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한도 네가 알 수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1200이고 수익 금액에 따라서 또 특수관계인의 매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고요.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증빙불리에 대해서 가산세가 아니고 증빙불비 가산, 이거 500만 원 송금 불산이 바로 들어가는데 알고 있어?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500만 원은 송금 불산입되는 걸 바로 캐치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한도 1200, 우리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억까지는 우리 만분의 3, 그래서 0.3%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100억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2만큼 들어가죠. 만분의 2 맞나? 0.3%, 0.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특수관계인이니까 10% 들어갑니다. 그럼 50억 곱하기 만분의 2 곱하기 10% 하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요. 네, 4,300만 원이 나요. 한도는 4,300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5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5천만 원에 500 나왔으니까 4,500이죠. 4,500인데 우리 한도가 4,300이래요. 그럼 200만큼 더 업됐네요. 그거 송금 불산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500 플러스 200 해서 700만 원이 우리 송금 불산입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시험 끝나고 이제 우르르 다 같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막 전화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이거 답 얼마냐고 해서 자기 찍었는데 700이라고 찍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잘 찍으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는 이제 사실 세무사 회계사 문제에서는 뭐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 범위였죠. 근데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한 달 연장해주죠. 우리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5월 말까지인데 6월 말까지 해주죠.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죠. 2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대기업, 이제 중견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되게 큰 데들은 회계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세무사잖아요. 세무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회계감사가 끝나야지 그때부터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결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결산이 확정이 되고 회계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무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회계사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회계사, 그러니까 제 친구인데 그 친구 회계사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맨날 전화해서 좀 빨리 좀 하자. 나 이거 지금 세무조정 해야 된다. 빨리 좀 하자. 그러면 나도 지금 빨리 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티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뭐죠? 회계 감사가 끝나야지, 외부 감사가 끝나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신고서 작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회계사 분들이 늦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장해줘야지. 맞죠? 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 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 수시부가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수시 부과. 4번.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아요. 법인세 1개월. 근데 중소기업이면 2개월이에요.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나왔던 문장입니다. 기출에서 다 나왔던 문장이라서 이거는 기출을 조금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우리 충분히 풀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되게 쉬웠어요. 보면요, 그냥 스무스한 문장들이 쭉 이어집니다. 1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을 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네. 2번. 세무공무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재조사 사유, 너 이거 알고 있어?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얘도 뭐 많이 나왔고요. 기출에서. 얘도 많이 나왔고요. 네. 3번. 세무공무원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 세무조사 기한 연장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요. 하다 보니까 막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길게 잡아가면서 탈루한 거 다 잡아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4번을 설명하면은 뭐 수업 시간에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조사하면은 납세자는 진짜 막 살이 쭉쭉 빠집니다. 네.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뭐 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사관님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납세자분들은 뭐 평생에 뭐 한 두세 번 있을? 뭐 2번? 3번도 많다. 그런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면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면요. 막 과잉 세무조사 해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안 돼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문장이죠. 이거 바꾼 겁니다. 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들을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대한 문제고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던 부분이에요. 준비금, 충당금 부분 솔직히 많이 스킵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제가 보기에는 세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세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어떤 부채 계정을 잡았습니다. 충당금 계정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다 똑같은 거거든요.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4번,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부채 대손 충당금 아시죠? 우리 회계에서 배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가 들어가죠. 회계에서도 똑같죠? 우리 퇴충, 그 다음에 대충 이런 것들 잡아놓으면요. 대손 충당금 발생해서 퇴직 발생해서 그럼 충당금부터 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용으로 잡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예? 보면은 똑같아요. 1번, 3번, 4번 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충당금, 준비금부터 잡잖아요. 그러면은 걔부터 잡고 걔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걔부터 까고 다 까가지고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으로 잡아나는 거는 회계하고 똑같은 그 로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끝나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합병이나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서 나의 모든 걸 포괄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럼 왜 안 넘어가? 당연히 넘어가야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양도했대잖아요. 그럼 이것만 뚱 빼면은 포괄적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문제 제 생각에는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렵긴 해요. 이거 시험장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네. 출제 의도, 고유목적 사업 중기금 포괄 양도 시 우리 승계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승계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다 넘어가야지. 이 문제죠. 자,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종부세.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시험을 한번 어떤 건지를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시험을 본 거라서 이 문제가 나오면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그 누구도 종부세는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기초, 그 다음에 기본서 맨 처음에 총칙 배울 때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떠올려 봤으면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뭐 국기법이 뭔지, 국진법이 뭔지, 부가세가 뭔지, 소득세가 뭔지, 법인세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종부세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부세 왜 있어요? 종부세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은 개별소비세도 기억 안 나시죠? 약간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 샤넬백 그거 필요해?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되잖아. 굳이 샤넬백 왜 들고 다녀? 너 사치했어? 개별소비세 때려버릴 거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 너 주택 가지고 있는 건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고가의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면 또 주택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나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세금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종부세입니다. 네, 그거예요. 아마 그치, 이런 내용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푸시면 돼요. 답만 볼게요. 먼저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보세요. 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우리 집값 맨날 오르고 막 집값 잡는다 이래가지고 또 지금 네, 그래요. 일단 세금 가지고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뭐냐면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 경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경제를 보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네들 주택 건설 사업자들은요, 공급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에요. 좋은 애들이죠. 집값을 떨어뜨리는 애들이죠. 근데 주택 건설 사업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이유를 봤더니 미분양 주택이에요. 안 팔린 거야. 팔리고 싶었는데 막 저기 산골에 있어. 그래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 주택 많이 가지고 있네? 세금 때릴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이런 공급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미분양 주택,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과세표준 합상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포함한다 라고 해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과세표준 합상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부과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부과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풀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가니까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4번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4번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세법적 마인드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세법적 마인드가 나오고요. 당연히 모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세법적 마인드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볼게요. 1번은 우리가 이거는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똑같아요. 이거 이제 우리 지방세법 가면 배울 건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땅 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재산세가 나옵니다. 네. 종부세도 마찬가지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세가 됩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부세는요 사실 주택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건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부는 종합 합산 과세되는 애들이 있고 별도 합산 과세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합산을 해서 우리 과세를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약간 이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이에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다. 이런 문장 우리 많이 봤죠. 우리 뭐 소득세 이런 데에서도 뭐 법인세 이런 데서도 많이 봤죠. 비거주자에 대해서 외국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우리 주택이 둘 이상 있어. 이러면은 우리 공시가격이 높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 조금만 이런 세법적 마인드로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은 그래도 잘 찍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쉬웠죠. 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문장이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만 해요? 납부만 같이 하는 거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아니죠. 신고는 아닙니다.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우리 이거는 뭐 스무스한 문장이고요. 3번, 얘도 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사업장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많이 읽었던 문장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장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사실 2번은 뭐 그냥 쉽게 걸러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막 비슷한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건 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좀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너가 납부만 하는 것만 알고 있어?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문제고요. 우리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나왔죠. 다행히 뭐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말 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는 이제 뭐 그냥 뭐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단이라고 해서 엄청 길게 나왔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써놨어 라는 거를 해놓은 겁니다. 가로는 1번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맞죠? 내용요소 5년 맞죠?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맞는 문장이죠? 뭐 쭉 맞고 금융 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도 우리가 다 업무용 수용차 취득, 유지 이런 비용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우리가 금융 리스 있죠. 리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렌트를 하고 리스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자 비용 같은 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비용으로 봐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3번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수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월하여 송금에 산입한다. 맞죠? 8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거 넘어가는 비용은 천천히 해주죠. 당장 안 해주죠. 그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 수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80%, 100분의 8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1,500으로 그냥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네, 저희 제가 뭐 기본서 강의할 때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1,500이 끝입니다. 이런 문장은 우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좀 있어 보여요. 뭔가 아리송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나? 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전액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송금 인정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국진법 나왔죠.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뭐 맞죠? 2번, 체납액이랑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맞습니다. 체납액에는 강제징수비까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는데, 법정 납부 기한뿐만 아니라 우리 지정 납부 기한이죠. 지정 납부 기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정 납부 기한이 안 들어갔습니다.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기한은 아니죠. 지정 납부 기한이죠. 네. 그래서 4번, 지정 납부 기한이란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그림으로도 예전에 그려드렸었는데, 지정 납부 기한을 가지고 체납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수업 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기억 보면요,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거 뭐 대표적인 사례죠. 니은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게 문장이 불성실이라는 게 들어가요. 불성실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재조사 뭐 가능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국세청에서는요, 이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같은 업종끼리 해가지고 비율을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그 병원, 그 의사, 아니면 한의사,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타겟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보세요. 뭐 한의원이라고 볼까? 녹용을 샀습니다. 녹용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비슷해야 됩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어떤 사람은 150의 매출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300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이 100만 원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150의 매출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300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150 매출 일어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혹시 매출 누락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성실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매출 잡고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뭐 비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너는 왜 매출이 이렇게 낮아? 너는 왜 매출이 이렇게 높아? 이런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 아직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나빠가지고 뭐 재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유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정기조사의 대상 선정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성실 이런 것들은요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얘는 뭐 불성실이라고 들어가서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정기조사 대상 선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단어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만 다시 체크. 그다음에 디귿, 과세관청 외에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재조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성실 들어갔다라고 나쁜 거 아니다 라는 거 하나 체크.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사례로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심판. 이것도 뭐 국세기본법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죠. 1번. 담당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맞는 문장이죠. 2번. 조세 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 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 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 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장도 맞는 겁니다. 1명, 2명.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드라마 뭐 법원 드라마 보면은 우리 이제 부장 판사님 계시고 양옆에 그냥 판사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3명으로 구성되는 거 막 드라마 보면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취득세 불복을 들어가가지고 심판 청구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인용 딱 됐거든요. 인용 땅 되자마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몇 천만 원 바로 탁 들어오더라고요. 뭐죠? 90일 이내 아닙니다. 그냥 바로 해줘야 돼요. 결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행정청은요, 그때 취득세였으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구나. 하여튼 거기서는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90일 아니에요. 네. 4번. 조세 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 판단한다. 맞습니다. 스무스하게 나오는 문장이고요. 자, 즉시입니다. 즉시. 90일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론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라고 해서 말이 어려운데, 이거 뭐죠? 자, 가족관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 이분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요건, 소득요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자녀. 이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분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어버린 거예요. 네. 왜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배우자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자녀, 직계존속이 우리 더 받겠어요? 아니죠. 배우자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거 충분히 배우자를 먼저 채택을 하겠죠. 직계존속보다는 배우자가 더 가깝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셨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뭐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는 얼마예요? 200. 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것도 이제 500만 원인 경우에는 연 150만 원 금액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했는데, 소득 금액 합계액이 500입니까? 총 금액이 500이지. 이거 살짝 싹 바꿔주는 거죠.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죠. 근데 총 급여라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거 아냐 모르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죠. 우리가 해당 과세기간에 하루라도 섞여 있으면은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거 20번도 쉽진 않았어요. 네, 쉽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4번하고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4번도 말이 어렵죠. 1번도 말이 어렵게 써놔가지고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이제 저희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올해 시험을 봤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추후에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분들도 이 강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찍어봤다 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비교를 하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냥 써둔 거니까 한번 그냥 재밌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도 이제 시험 보고 나시고 저한테 연락이 꽤 오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막 그래도 95점, 그 세법에서 95점 나왔으면 끝났죠. 막 세법에서 95점 나왔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연락이 와주셨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지방직,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지방직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혹시 국가직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직을 포기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면접도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지방직, 우리는 경우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나의 선택의 폭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국가직 합격을 하셨더라도 지방직은 꼭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이제 세무서에서 뵙겠죠? 아니면은 다음 지방직 강의에서 뵙거나. 네, 고생하셨습니다.